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명재상 안영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열전의 1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백의열전이고요. 두 번째 편은 관한열전인데, 이 관한열전은 이제 관중과 안영 두 사람을 한 편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둘 다 제나라의 재상입니다. 우리가 제환공 시절에 제환공을 첫 번째 패자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관중이죠. 관중은 춘추전국 시대 질서를 새로 만들었던, 주나라 이후에 춘추전국 시대 질서를 만들었던 위대한 재상이고요. 이 안영은 이 관중보다 약 100여 년 뒤에 제나라에서 훌륭하게 명재상이라고 불리웠던 그런 재상 역할을 했던 그런 위대한 명재상입니다. 특별히 이제 현상시대, 안영이 활약했던 시대가 현상시대라고 합니다. 6세기 중반에서 5세기 초 사이에 이제 제나라의 안영, 또 정나라의 자산, 또 북쪽의 찐나라의 숙향, 또 개찰, 뭐 이런 그 시대에 또 유난히 그런 명재상들이 많이 나왔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때는 또 중원의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싸움을 했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현상시대 바로 뒤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월 쟁패 시대가 옵니다. 오나라와 월나라가 치열하게 서로 경쟁을 하던 시대가 5월 시대가 춘추시대 말에 열리는데, 바로 그 직전까지 뛰어난 재상들이 이제 중원과 여러 이제 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현상시대라고 하는데, 그 현상시대 한 축을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안영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안영을, 제가 이제 사기열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 너무 짧게 소개되어 있어서 안영이라는 사람의 진면목을 다 알 수가 없다고 생각돼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안영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서, 안영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안영은 그 연도를 이제 태어난 해는 모르는데 죽은 해는 압니다. 그래서 기원전 500년, 딱 500년 때 그가 죽었고요. 그래서 6세기 말 또는 5세기까지 명재상, 제현상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현상 시대를 장식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특별히 그 안영은 제나라의 영공, 장공, 경공의 3대를 걸쳐서 재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는 이제 검소하고, 또 무엇보다도 군주에게 기탄 없이 직언을 한 그런 재상으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안평중 또는 안자라고 하는 존칭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이 안영은 또 안자춘추라고 하는 책이, 이제 그에 관한 책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안영이 본인이 썼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이제 실질적인 것을 보면 안영이 죽은 다음에 이제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아마 안자춘추가 쓰여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열전에 보면, 관한열전에 보면 안영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안영은 제나라 재상이 된 뒤에도 밥상에 고기 반찬 2가지 이상을 놓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이제 비단 옷들을 입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에 나가서는 임금이 물으면 바른 말로 대답했고, 묻지 않을 때에는 곧은 몸가짐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임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이렇게 몸가짐이 일관되게 곧은 몸가짐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라에 도가 있으면 명령을 따랐지만 도가 없으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즉 맹목적으로 왕에 충성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제나라를 위해서, 제나라의 바른 도를 위해서 그렇게 재상의 정치를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전에서 굉장히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대에 걸쳐서 이름을 떨칠 수가 있었다. 영공, 장공, 경공인데, 이 세 사람은 사실은 혼군은 아니지만 그렇게 두드러진 그런 군주들은 아니었어요. 이제 그 3대에 걸쳐서 사실은 이 안영이 기울어가는 그런 제나라를 붙들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영호구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이 호자라는 것은 이제 여우 호자입니다. 그래서 이 안영이 일평생 한 30여 년을 이제 여우털로 된 옷을 그것만 입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안영의 검소한 그런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이 안영호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열전에 보면 2가지 에피소드가 나와 있습니다. 열전은 사마천이 열전을 기록하는 그 방식에 아주 특이한 점은
다른 어떤 책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이 어떤 사람의 특징과 어떤 사람의 개성을 알 수 있는 그런 짤막한 이야기, 에피소드들 항상 앞에 놓고 그 사람의 전체적인 그런 가장 그 사람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를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영에 관한 2가지 에피소드를 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것은 이제 그 당대에도 이 안자춘추가 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보다는 이 안영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해주는 그런 2가지 에피소드를 실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월석보라는 사람에 대한 에피소드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지혜로운 선비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안영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월석보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타깝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보석금이죠. 자기가 보석금을 내고 월석보라는 사람을 이제 석방시켜서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마차에다가 이제 월석보를 싣고 자기 집에 이제 월석보를 모셔다 놨습니다. 아마 이제 그를 객으로 모시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지 아마 이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안영이 급하게 월석보를 내려놓고는 월석보에게 이타저타 말도 없이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월석보가 이제 한참 후에 나오는 그런 이제 안영을 향해서 당신과 이제 나는 의절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안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이제 내가 당신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제 구해드렸는데 어찌해서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나랑 의절하라고 하겠다고 하시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월석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뜻을 펼치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뜻을 굽힌다. 뜻을 숨긴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막상 당신이 나를 감옥에서 구해다 놓고는 자기 집에 데려다 놓고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당신하고 더 이상 내 뜻을 펼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 같다라고 그러고 석인보가 냉정하게 얘기를 하죠. 월석보가 냉정하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안영이 납작 엎드려서 월석보를 마음을 풀어주고 그를 이제 잘 대접을 해서 귀한 인재로, 제 나라의 귀한 인재로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책을 보면 월석보가 상당히 여러 군데 등장을 합니다. 제 나라에서 여러 가지 일로 활동을 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월석보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이제 안자의 마부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 안자의 마부는 이제 키가 8척이나 됐다 그럽니다. 그에 비해서 이 안영은 뭐 키가 100, 어떤 책에 보면 이제 치수로 환산해 보면 145 또는 155밖에 되지 않았다 그럽니다. 굉장히 왜소한 몸짓이죠. 그에 비해서 이제 그 마부는 8척이나 됐으니까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80, 90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부의 아내가 어느 날 자기 남편 행동거지를 보니까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과 헤어져야 되겠다고 마부의 아내가 마부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로 그러는가? 마부가 물어보니까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 안자라는 사람은 저 작은 키를 가지고도 늘 겸손하며 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큰 뜻을 품은 그런 사내지만 늘 겸손한 모습을 유지하는 데 비해서 당신은 안자의 힘을 힘입어 가지고 그것을 배경 삼아서 오히려 당신이 더 거만하게 행동을 하고 남들 보면 의수됐더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당신 같은 남자하고 같이 살 수 없다. 이 안자의 마부의 아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뒤로 이 마부가 이제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겸손하게 이제 자세가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안자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자가 자신의 마부가 행동이 바뀌고 겸손한 태도로 바뀐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대부로 승급을 시켜서 대부로 그를 등용을 했습니다. 이 안영이라는 사람이 인재를 어떻게 보는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마천이 이 2가지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기 열전에 관한 열전에 나오는 안자의 모습은 이처럼 늘 검소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나 들어올 때나 그리고 임금에게 나갈 때나 또 집에 들어올 때나 늘 이 사람은 한결같은 사람이고 늘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인재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하겠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사기 열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자에 대해서 사마천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평가를 하냐면, 안자는 이제 안자에 대해서 몇 가지 에피소드를 이제 더 간단하게 예를 들고 있어요. 그때 이제 대부 최저의 얘기를 합니다. 이 대부 최저는요, 사기 열전을 쭉 읽다 보면 여러 번 등장합니다. 특히 사기에도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어떤 인물의 전형적인 예로 등장하냐면 대부로서 군주를 죽인, 군주를 참살한 그런 이제 반역이죠, 말 그대로 참살한 사람으로 예를 들을 때 꼭 이 최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장공이 죽었을 때 어떻게 죽었냐면 이 최저의 반역으로 죽었어요. 이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참 불가능한데 유독 제 나라에서 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제 나라가 후에 굉장히 강력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시대에 그렇게 힘을 못 피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제 나라는 이 신권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왕권을 늘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신권과 왕권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언제든지 그 반역의 기미가 보이고요. 실제로 춘추 시대가 끝나면서 전국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이 제 나라는 강태공이 세웠거든요. 그래서 강씨가 왕인데 전국시대 넘어갈 무렵에서 왕조의 성이 바뀝니다. 역사경명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전씨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나라의 늘 그 아슬아슬한 면들은 뭐냐면, 이 대부들 또는 경들과 이 군 제후들의 그런 관계가 이렇게 바로 서지 못하고 늘 역모의 분위기가 늘 있었던 것이 이 제나라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제나라가 강대국으로 가는데 늘 걸림돌이 됐던 문제입니다. 여기도 아마 이제 춘추시대 후기쯤 되니까 아마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대부 최저라는 사람이 이제 장공을 죽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대부 최저가 장공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후의 권한, 지금으로 말하면 왕권보다는 신하들의 분위기가 더 득세했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신 앞에서, 장공의 시신 앞에서 엎드려서 이 안자가 소리내서 웁니다. 그리고 마땅히 신하의 예를 다 하고 떠납니다. 자, 사실은 이 상황이라는 거는 최저가 안영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영은 옳은 일이다. 내가 모셨던 군주인 장공에 대해서 내가 마지막 예를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면서 예를 다 했고 그 최저의 그 아주 시퍼렇게 뜨고 있는 그 눈앞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찌 의로움을 보고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즉 의로움을 보고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런 용기를 안자는 가졌다. 사마천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왕에게 간언할 때 왕의 얼굴빛을 거슬렸다, 이런 말을 해요. 요 말을 이제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냐면 면절 이제 정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앞에서, 면전에서 임금의 안색이 변해도 자기가 임금에게 직언을 하는 그런 신하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왕에게 간언할 때마다 왕의 얼굴빛을, 낯빛을 거슬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이제 조정에서는 충성을 다할 것을 생각하고 물러서서는 허물을 보충할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늘 대의명분에 강했고, 의로운 일이라면 왕 앞에도 직언을 하고, 또 왕이 올바른 소리 하지 않으면 또 왕에게 얼굴이 붉을 정도로 그렇게 간언을 하고 직언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마천이 이제 그렇게 안영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맨 마지막에 한 구절에 사마천은 최고의 찬사를 이 안자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그 사기 열전 그 인물들 가운데 그 70편 열전 칭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제 칭찬을 하더라도 꼭 그 부정적인 면을 같이 들을 때는데, 뭐 칭찬을 한 사람, 제가 언뜻 지금 생각나는 사람은 이제 위무기 정도, 위공자열전의 위무기는 별로 그렇게 이제 칭찬만 기록을 했고, 그 외에 이제 몇 사람 있습니다만은, 안자는 그 중에서도 최고의 그런 어떤 찬사를 보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날 안자가 살아있다면 나는 그를 위해서 채찍을 드는 마부가 되어도 좋을 만큼 그렇게 흠모한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그런 찬사거든요. 그래서 사마천은 안자를 이렇게 존경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사기열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요 사기열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로 안영에 대해서 그냥 평가를 다 마치기는 너무 좀 아쉬워서 제가 이제 안자 춘추에 나오는 그런 몇 가지 예들, 또 안영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예들을 이제 보면서 여러분과 앞에 또 이 안영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 깊이 한번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대표하는 그런 사자성어는 이제 면절 정쟁이다. 간언할 때 군주의 면절에서 심기를 거스리면서도 시비를 가리는,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임금과 이제 군주의 뜻을 거스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범한, 그러니까 임금의 안면을 침범한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불가락하게 될 정도까지 그렇게 임금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자, 이 면절 정쟁을 이제 군주하고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영공이 그 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궁정에서 궁녀들을 놓고서는 거기다가 남자 옷을 입혀놓고 그렇게 그것을 보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뭐 이게 동성인지 아니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여자 궁녀들을 남성복 옷을 입혀놓으니까 궁궐에서 그런 풍속이 생겨나니까 민간에서도 여자들이 남자 옷을 입는 남자가라는 그런 풍속이 갑자기 제 나라에 이제 많이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장공이 또 궁궐에서는 마땅히 또 이제 궁궐에서는 그렇게 입으라고 해놓고는 또 이제 민간에서는 못 입게 법으로 또 그렇게 제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자 이 영공이 짜증을 냅니다. 그때 양두구역이거든요. 임금께서 궁궐 안에서는 여전히 남장을 시키면서 궁궐 밖에서 백성들에게는 금지시키는 것은 마치 푸죽간에서 밖에다가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는 실제는 양고기가 아니라 개고기를 파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먼저 민간에서 여자들이 남성복을 입는 것을 금지시키고 싶으면 궁궐에서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간언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군주에게 간언하는 그런 이제 안자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바로 양두구역입니다. 바깥에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실제 팔 때는 이제 개고기를 판다는 거죠. 자, 이것도 되게 유명한 예지만 이제 이 다음에 얘가 또 재미있는 예가 있습니다. 여기 경공입니다. 경공이 좀 오래 살았고요. 앞에 두 군주보다 경공과 오랜 시간들을 안자가 같이 보내게 되는데 이 경공은 이제 늘 그 기록에 보면 놀러 다니기를 좋아했던 그런 좀 한량기가 있는, 조금 좋게 말하면 낭만적인 그런 이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늘 술도 마시기를 좋아하고 또 신하들과 이제 스스럼 없이 또 술도 마시고 술 마시기 위해서 신하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도 놀러 갔다가 진귀한 보물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나라에 금항아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제 기뻐했겠습니까? 근데 그 금항아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주간이 하나 있는데 그 주간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물고기를 먹되 뒤집지 말고 질 나쁜 말은 타지 않는다. 아마 이제 금항아리에다 보관한 거니까 아마 이제 군주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경공은 깊이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해석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비린내가 이제 이 고기를 뒤집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 뒤집지 말라고 했으니까 비린내가 사방에 퍼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이고, 질 나쁜 말은 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질 나쁜 말은 멀리 가지 못하니까 타지 마라. 아주 그 1차원적인 해석이에요. 단순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안영이 옆에 있다가 너를 일부러 들으라고 이제 찔러댑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생선을 뒤집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군주가 백성에게 세금을 너무 가혹하게 거두지 말고 항상 절반 정도만 거둬라. 그렇게 해야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장, 질 나쁜 말은 타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나쁜 간신, 신하와 접촉하지 말아라. 이 소리 같습니다. 비열한 간신을 기용해서는 안 됩니다. 군주를 쓸데없는 곳에 데려갈 것이기 때문에 질 나쁜 말은 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질 나쁜 말을 타면 누가 죽냐면 거기 탄
군주가 떨어져 죽을 수 있으니까 타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영이 해석을 해놓습니다. 이게 해석을 해놓은 걸 봐도 경공은 일차원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공이 좀 얼굴이 붉어졌어요. 속이 상했습니다. 그 자존심이 확 상해가지고 아니 그렇다면 말이에요. 안영 당신 해석이 맞다면 왜 이 금항아리에 이런 소중한 말을 군주들에게 남겼던 이 기나라가 어떻게 망했겠냐고. 그러니까 기나라가 만약에 그 말을 들었으면 안 망했을 것 같은데 왜 망했냐고. 안영 당신 말이 맞지 않다. 틀린 얘기 같다고. 그러니까 안영이 또 멋지게 받아치게 합니다. 군자는 충고를 들으면 그 충고에서 매일 다니는 곳에 보지만 지금 기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귀한 말을 이 금원, 귀한 금원을 금 항아리에다 놓고 항아리에다 뒀으니 군주들과 대신들이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나라는 그거를 거기다 써놓기만 했지 그거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이 기나라는 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또 안영이 재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에게 한마디도 짓지 않고 임금에게 찍어나는 그런 안영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장면을 상상하면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또 이 경공과 관련된 또 하나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멋들어진 그런 임금을 이제 신하가 이제 견제하는 그런 말인데 이 경공이 이제 새 사냥을 좋아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새 사냥을 해서 힘들게 잡은 새들을 촉추라고 하는 그런 관리에게 맡겨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촉추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경공이 잡은 새들이 전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 죽여라. 두 말도 않고 경공이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 안영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자, 촉추에게는 세 가지 죄목이 있는데 그냥 죽이지 마시고 그 죄목을 다 물으시고 그를 죽이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럽시다. 이제 경공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촉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는 세 가지 죄가 있는데 하나는 관리를 소홀히 해서 새를 놓친 죄 하나. 요거는 이제 촉추에게 마땅한 죄목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죄목은 은근히 경공을 찔러서 이제 죽이지 않도록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임금이 새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한 죄요. 세 번째는 다른 나라 임금들이 제 나라 군주는 사람보다 새를 중요시한다라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해가지고 군주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게 그 세 번째 죄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첫 번째까지는 괜찮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이 소리는 결국은 안영이 지금 이 촉추라는 사람을 죽이면 오히려 군주의 덕이 해를 갑니다. 그럼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는 관용을 베푸시지요 라고 하는 그런 간접적인 간언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공이 이 얘기를 듣더니 또 얼굴이 붉어져 가지고 또 이 안영의 말을 그대로 듣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이 안자라는 사람의 그런 어떤 이 말, 화법 이것에 대해서 이제 촌철살인의 그런 아주 명수입니다. 사실은 이게 논리학이나 또는 변론에서 이제 변론법이라든지 제가 소크라테스 변명할 때 변론, 대화, 상대방을 제압시키는 변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서도 가만 보면 이 말로써 상대방을 일거에 제압을 해버려가지고 상대를 완전히 이제 기죽여버리는 그런 놀라운 재주를 이 안영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안자의 촌철살인을 몇 가지를 또 보죠. 어느 날 이제 제 나라 경공이 탄식을 합니다. 이 경공이 되게 이제 재밌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탄식을 하면서 신하들이 좀 못마땅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게는 환공, 이 제환공이거든요. 제환공하면 이제 우리가 알대로 춘추 시대 첫 번째 이제 패자죠. 제일 첫 번째 패자인데 이름이 소백입니다. 그래서 환공 소백에 그 시대에 관중 같은 신하가 없는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요 말을 잘 보면 이제 이 촌철살인의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말을 가만히 잘 보면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이제 토론을 하거나 또는 상대방과 논쟁을 할 때 진짜 고수는 상대방의 말의 그 표면을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 속에 담겨진 전제가 있습니다. 항상. 그 전제를 뒤집으면 꼼짝 못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거를 누가 잘했냐면 사실 소크라테스가 잘했거든요. 제가 이제 서양 표현 할 때 소크라테스 변명을 하다 보면 소크라테스가 자기 변명 이제 소크라테스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재판장에서 했던 이야기가 이제 소크라테스 변명이잖아요. 거기서 상대방을 제압할 때 거의 비슷한 논리를 씁니다. 그래서 변론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전제를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이 말 속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 말 속에 전제되어 있는 거. 이 말 속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요. 나는 뭐라는 겁니까?
나는 임금으로서 괜찮은 사람인데, 괜찮은 왕인데 너희들은 신하들이 좀 모자라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 요 말을 딱 들으면 신하들 입장에서 특별히 이제 만약에 반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의 그 전제를 싹 건드는 겁니다. 물이 넓으면 그 속에 사는 고기도 큰 법입니다. 자, 환공 같은 군주가 계셨기에 관중 같은 인물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이제 이 관중은 환공을 죽이려고 했던 화살을 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제환공이 그 관중을 자기가 받아들이거든요.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그러니까 그 얘기죠. 즉 관중 같은 그런 신하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와 같은 사람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관중을 받아들였던 제환공 같은 그런 인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 환공에 계셨다면, 또 멋있게 말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환공에 계셨다면 모든 신하들이 관중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를 친 거냐면, 그 사람은 자기가 말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니들은 나쁜데 나는 괜찮아. 근데 그 전제를 확 뒤집어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논쟁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요것만 가지고 특강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도 이제 이 사신으로 초나라를 그때 많이 가게 됩니다. 왜 초나라를 사신으로 많이 가게 되냐면, 이때쯤 되면 제나라는 이제 좀 기울어요. 춘추 시대에 조금 힘이 약해져요. 힘이 약해지면서 그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은 누구냐면 이제 초나라하고 북쪽에 있는 찐나라입니다. 둘이 중간에 패권을 놓고 상당히 오랫동안 다툼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 다툼을 벌일 때 이제 제나라는 늘 위협을 받으니까 초나라에 이제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 사신으로 여러 차례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신으로 안영이 사신으로 많이 갔는데, 사신으로 갔다는 것은 이제 제나라 입장에서는 초나라에 좀 아쉬운 소리를 하러 가는 그런 형국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초나라 입장에서는 좀 거들먹거리면서 이제 안영을 봤는데, 이 안영이라는 사람의 키가 말씀드린 대로 145 또는 1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초라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영이 오기만 하면 그거 어떻게든지 놀려먹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길을 콱 꺾어 놓으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아주 얘기로 모욕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때도 역시 이 변론수를 가만히 보게 되면 소크라테스가 됐건 안영이 됐건 변론을 잘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를 파고 들어가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3단론법을 보면 3단론법의 제1명제가 이제 전제거든요.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렇게 내잖아요. 그 대전제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항상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초나라 왕, 초영왕이 사신으로 온 제나라 재상 안영이 키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놀려먹으려고 일부러 문을 안영의 키에 맞게 조그만 문을 하나 냅니다. 조그만 문을 하나 내고, 자, 작은 문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이제 이 문으로 들어와서 배알해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때 이제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그러면 그 전제를 건드려야 되는 겁니다. 개나라에서 온 사자는 개문으로 들어갔지만 지금 초나라의 사자로 왔으니까 나는 이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여기를 나로 하여금 이 작은 문을 기어이 들어오게 하면 이거 결국은 개나라가 되는 거죠. 개들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안영을 골리려고 하는 이거를 역으로 멋지게 쳐버려서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영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사람이 안영인데 오히려 안영에게 시비를 걸려다가 오히려 되치기 당한 꼴이거든요. 이게 안영의 기가 막힌 촌철살인입니다. 안영을 괴롭히기 위해서, 안영에게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또 하나의 이제 방책을 하나, 이 초나라 사람들이, 초나라 왕과 신하들이 이제 골려주려고 또 하나 작전을 하나 짰습니다. 마침 이제 거기에 연회장자리에 제나라 사람들이 하나 끌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나라 사람이 끌려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도둑질하다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일부러 안영 앞에서 끌어오면서 이제 안영이 보라는 듯이, 그리고 안영을 이제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제나라 사람들은 손 이따위로 죄인들밖에 없어, 전부 도둑놈들밖에 없네, 이렇게 이제 일부러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도 멋지게 이 안영이 받아치거든요. 멋지게 받아치는데 너무 유명한 예입니다. 귤이 강을 건너면 탱자로 변한다더니, 요 강이 뭐 어떤 강이냐면 이제 칠링 화이어선 할 때 이게 회수입니다.
화여각이 화여죠. 그러니까 회각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이 회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밑에는 강수량 1000mm 이상 지역이고 위쪽에는 강수량 1000mm 이하 지역. 그러니까 밭농사하고 논농사를 갈리는 지역이거든요. 그만큼 기후적으로 이 회수가 이제 경기가 되는 그런 강인데, 그래서 요 남쪽에서 귤이 됐다가 북쪽으로 가면 탱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명한 이제 고사성어가 나오는데 귤화 위지. 그래서 귤이 변해가지고 탱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귤 북지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고사성어고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귤이 강을 건너면 탱자로 변한다더니 원래 순박하고 착한 제 나라 사람이 초나라에 와서는 도둑이 되었습니다. 그려? 초나라의 풍토가 사람을 이렇게 만드다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도 가만 보면 항상 전제가 뭐가 있냐면 우리 초나라는 괜찮은데 니네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과 이렇게 상대방의 얘기를 논리를 뒤집어서 상대방을 오히려 찔러서 꼼짝 못하게 만들 때에는 이렇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전제를 묘하게 뒤집어서 오히려 그것을 뒤집어서 상대방을 공격할 때 꼼짝 못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 말이 뭔 말이 되는 거냐면 이 초나라가 제 나라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초나라의 풍토가 나빠서 제 나라 사람, 착한 제 나라 사람이 나쁘게 되었다 이런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더 꼼짝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아주 멋들어지게 받아치게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사신으로 갔을 때 또 하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직접적으로 안영의 인물이 볼품없음을 가지고 이제 찔러댑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초영왕이 안영에게 제 나라에 인물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볼품없는 사람을 왔느냐라고 저렇게 볼품없는 사람을 보냈느냐라고 안영의 이제 볼품없음을 찔러대는 거죠. 그랬더니 이때 또 기가 막히게 멋지게 받아칩니다. 제 나라에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현자는 현군에게 심부름을 보내고 불초한 자는 불초한 군주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나는 불초한 사람이라 초나라의 심부름을 왔습니다. 라고 이번에도 아주 멋지게 이제 되치게 합니다. 그래서 안자에 걸고 넘어지니까 오히려 자기 임무를 이제 지렛대 삼아가지고 나 같은 볼품없는 사람이 이 볼품없는 초나라에 왔다고 초나라의 볼품없음을 이렇게 찔러대는 겁니다. 이게 상대방의 전제를 찔러대는 얘기들이거든요. 자, 이 안자가 이제 이렇게 재밌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자, 이 안자가 죽었을 때 이 비보를 접한 경공, 이제 늘 놀러 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때도 아마 안자가 죽었을 때도 아마 뭐 놀러 다녀서 지방에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경공은 뭐는 하나 있었냐면 자기가 훌륭한 군주 될 생각은 없었고 군주 역할을 하면서 뭐 놀러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다 놀고 그 다음에 국정은 거의 안자에게 맡겨놨었던 것 같아요. 안자를 워낙 신뢰를 하니까. 근데 이때도 이제 지방에 있다가 안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참 어떻게 보면 가슴 뭉클한 그런 이야기예요. 이 경공이 안자를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사랑했는지, 이런 거는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레가 더디다고 느껴지면 내려가서 막 달립니다. 그리고 달리는 게 수레보다 더디다고 느껴지면 또 수레에 올라탑니다. 이거를 4차례나 반복하면서 울면서 지방에서 급거 상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공이 얼마나 안자를 깊이 신뢰했는가, 그런 모습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자춘추에 나오는 그런 안자의 모습들, 그리고 안자에게는 상당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외모는 볼품없었지만 정말 또 그 행동 어디 가나 이제 내놓을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뛰어난 명재상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울어 가는 이제 제 나라를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그런 시대적인 상황도 있었지만 그가 있었기에 제 나라가 그나마 유지될 수 있었던. 그리고 이제 이 안자가 죽은 이후에 전국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제 나라는 이제 왕의 성씨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강씨에서, 강태공의 나라에서 전씨의 나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뀐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 나라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제 나라가 강대국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아킬레스건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사마천의 사기열전을 처음에 딱 보시면 이제 두 번째 편에 이 안영에 대해서 나오는데, 안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 유익하다 싶어서 안영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